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약 50분씩 훔쳤군요. 500분이시니까 5, 9, 45, 450시간에 남의 인생을 훔쳤는데 제가 딴 걸로 다 갚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뭘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뭘로 받을까? 제가 진짜 사과드려야 될 건 늦은 것도 문제지만 저는 뭐 시골이라서 교통체증이 없을 줄 알았어요. 진짜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난 시골에 원래 없는 줄 알았어. 그냥 지도 딱 보고 야 뭐 지나가는 길에 뭐 거제하고 저 고성도 좀 들렀다 가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고성에서 꼭 왔다 가라고 해서 그냥 싹 갔다 싹 오면 될 것 같더라고요. 갔더니 세상에 이 인근에서 많이 맞춰서 막혀서 제가 차 안에서 뛸 수도 없고 뛰어도 소용도 없고 그래서 늦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오늘 제가 오면서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지금 서울 광화문에 뭐 10만이 왔다는 얘기도 있고 20만이 왔다는 얘기도 있고 숫자를 못 세는가 봐요. 그야말로 이거를 부지기수라고 하죠. 그래서 뭐 언론사마다 뭐 20만 얘기한 데도 있고 10만 얘기한 데도 있고 뭐 5만 얘기한 데도 있고 최소 10만은 넘은 것 같긴 합니다. 10만 넘은 것 같고 각 전국의 각 지역에 촛불들도 좀 많고 합니다. 참 슬픈 일이죠. 뭐 사실 선거 부정이 전 제가 보기엔 있었는데 여하튼 뭐 선거 부정을 통해서든 어떤 경위를 통해서든 국민들이 뽑은 미국의 지도자가 전혀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소양이 없다, 제로 상태고 그리고 그걸 본인이 또 인정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저한테 무당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이비 무당의 가족에게 우롱당해서 국민을 이렇게 슬프게 만드는, 자괴심 느끼게 만드는, 본인이 자괴심을 느낄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이 자괴심을 느끼는 상황을 만들었죠.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골라야죠,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았지만 또 그걸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분도 계신 것 같고 우리는 이미 알았어요. 저는 막 벌꿀인지 꿀보를인지 구별 못하고 뭐 지하경제를 활성화한다 그러질 않나. 이산화가스에다가 뭐 솔선을 수범해야 된다 그럴 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죠. 거기다가 급기야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이래놓고는 막 웃으니까 내가 무슨 말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고 우리는 이미 알았는데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가지신 분들이 혹시나 하는 기대로 딸인데 뭐 좀 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로 증세 없는 복지한다는 말도 좀 믿어지고 야, 돈 안 들고 복지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누가 그거 따지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야 진짜 뭐 특별한 기술이 있나 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다 보니 오늘과 같은 이런 사실상 헌정이 중단된 그런 불행을 겪게 됐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우리가 헌정 질서가 중단이 돼서 대혼란이 올 것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미 헌정 질서는 중단됐어요. 더 나빠질 게 없는 상태죠. 헌정 질서가 중단된 거를 제가 이렇게 딱 광화문에 가서 느꼈습니다. 28일 날 첫 촛불 집회가 시작되던 날 주말에 제가 갔어요. 거기를 갔더니 경찰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미 지휘 체계가 무너져가지고 일선 경찰서 단위로 지휘하고 있는 게 딱 느껴졌습니다. 그 전에는 이게 경찰이 독이 확 올라 있었거든요. 벗어나기만 하면 때려줘야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날은 가니까 자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이런 쪽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쪽으로. 네? 그리고 광화문 앞으로 딱 사람들이 가니까 옛날 같으면 막 물대포 쏠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날은 네. 여러분이 얼마나 국가를 걱정하시는지 우리도 이해합니다. 질서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막 시위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대치하던 사람들이 이게 지금 긴장이 떨어져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이 광화문으로 오지 말자. 그래서 요새 행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태도가 확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전에는 소위 청와대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체계적으로 지휘하고 거기다가 경찰들은 막 이렇게 군기가 들어가지고 움직였는데 그게 무너졌더라고요. 각자 자기 보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이나 세상이 바뀔 걸 대비해가지고 자기들이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진짜 교과서대로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없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그죠? 다행이야 이런 건 차라리. 그러니까 이미 헤드는 사라진 거죠, 헤드는. 그러니까 없는 게 나은 게 확실한 거 그런 거 봅니다. 이거 원래 머리가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이게 이 사지가 살아 있는데 이 정부 기구는 로봇 태권브이 같은 거거든요. 관료 조직 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헤드에 영희가 타느냐, 철수가 타느냐, 아니면 또라이가 타느냐에 따라서 이 로봇 태권브이의 행동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지금 완전히 또라이 짓을 하고 있다가 이거 딱 떼내니까 그래도 차라리 가만히 있어. 차라리 예측 가능하게 가만히 있어. 최소한의 기능만 하면서 차라리 잘 된 거죠. 그러나 이거보다는 좀 더 나은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또라이보다는 애라도 어린애라도 하는 게 낫죠. 이 발작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누가 얘기하는 북한이 2년 내에 곧 붕괴된다더라 이런 말하면 아 그래 조금만 밀면 되네. 그러면 흡수 통일을 대비하면서 준비하고 야 다 끊어 곧 쓰러진다니까 야 열을 좀 땡겨보자 이러면서 개성공단 철수. 미국에서 뭐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 뭐 그러지 뭐 사드 배치 이런 짓을 그 사드 배치 결정도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받았다는 썰이 있어요. 설이야 설. 잘못 얘기하면 고소당하니까. 내가 지금 고소당한 것만 12건인데 툭하면 고소를 해. 툭하면. 아 말도 못합니까? 저는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성질 있잖아요, 그죠? 제가 성격이 좀 못됐어요. 저는 그냥 닥치는데 해, 닥치는 대로. 근데 그렇다고 내가 못할 말 했냐? 그건 아니죠. 한 번은 제가 종북으로 자꾸 저를 몰길래 진짜 종북이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악용해가지고 안보를 해치는 자들이 있다. 자꾸 누구 보고 멀쩡한 사람 보고 자꾸 종북 하는데 진짜 종북이고 국가 반역을 하는 집단이 있다. 예를 하나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제가 봐라. 북한에 돈 줄 테니까 총 좀 쏴달라고 부탁한 거 요거 한 일이 있지 않냐. 그 국정원 그때 당시 안기부에서 이거 알고도 방치했거든요. 수사도 안 하고. 그래서 직무유기로 기소된 일인데 수사 안 한 걸 뭐 직무유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형사처벌까지는 뭐 아니다라고 무죄 판결 받긴 했지만 여하튼 안기부가 알고도 방치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할 수 있는 건데 아 왜 그런 얘기를 했냐고 안기부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한 인간이 있더라고. 그 제가 검찰에 불려갔다 왔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것도 모르고 있구나. 제가 검찰에 지금 검찰에 불려갈 때마다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 근데 제가요 사실 여기가 경남이잖아요. 우리 여러분 존경임하지 않는 우리 지사님 계시잖아. 제가 그 지사님한테 얼마나 고마움을 많이 갖고 있냐면 이분이 제가 시립의료원 설립운동 하다가 수배돼 가지고 교회 지하실에 숨어 있다가 열받아가서 야 그럼 내가 차라리 시장 돼 가지고 공공의료 시립의료원 만들자 하고 결심하고 제가 시장이 된 사람인데 우리가 그 시립의료원 짓고 있는데 이 경남지사께서 이걸 없애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미 한번 떴어. 그리고 우리는 무상급식에 친환경급식에 뭐 이런 것들 막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 싹 없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게 비교가 된 거예요. 비교가. 우리 홍준표 지사님은
저의 비공식적인 홍보대사신데, 예, 홍보대사신데 이분이 얼마 전에 뭘 좀 잘못 자셔가지고 목에 걸려가지고 쓰러지셨잖아요. 예? 그 1심에서 뭐 선고 징역형도 받았다는데, 그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쓰러진 사람 발로 차면 안 돼요. 그러면 비난받아. 예, 쓰러지기 전에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렇게 그냥 상처를 입으시니까 제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박근혜 그 여사께서,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니까 한 소리예요. 박근혜 여사께서 저를 막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김무성 시켜가지고 복지 잘하고 있는 성남시를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저를 악마로 몰았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올 신년 연두 기자회견 때는 성남시를 콕 집어가지고 본인 말씀으로, 아 그래, 아 마이크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콕 집어가지고 청년배당 한다고, 제가 뭐 청년배당 한다고 빚을 졌습니까? 정부에 돈을 달라 그랬습니까? 세금을 더 걷었습니까? 있는 돈 아끼고 아껴가지고 청년배당 하면 칭찬해야 마땅한데, 본인이 국민을 상대로 구라쳤던 정세 없는 복지를 성남시에 진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본인은 구라했지만, 근데 그걸 제가 하고 있으면 칭찬해야 되는데, 이분이 또 연두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한테 성남시처럼 돈으로 청년들한테 뭘 주면서 관심 사는 걸 누구는 못하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는 못했잖아. 예? 저는 했잖아, 그죠? 그뿐만이 아니고 남경필 지사를 시켜가지고 성남시 보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금지 소송까지 해서, 제가 또 이렇게 하지 말라면 또 더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원래 이 전쟁은, 이 싸움은, 정치는 본질적으로 사실은 전쟁에 가까운데, 이기려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보수 언론들이 막 해라고 칭찬하면 반대를 해버려요. 하지 말라 그러면 막 확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이거 막으니까, 아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냥 막 밀어붙였더니 결국은 성남시에 3대 무상복지, 3대 무상복지, 그 3대 무상복지는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이름을 잘 붙이는데 어느 날 3대 무상복지라는 거예요. 청년배당, 산후조리 지원, 교복, 무상교복 지원. 근데 원래 이거 말고도 그 전에 많이 했어요. 뭐 노인복지, 뭐 보육복지, 교육복지, 장애인복지, 뭐 이런 거. 지금 뭐 성남시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시위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도 성남시가 전국 최고요, 최고. 더 잘하라고 지금 시위하고 있는데, 그거는 성남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시비를 안 걸어줘가지고 성남 시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이걸 막으면서 뭐 언론에서 3대 무상복지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복지 전도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굳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환영을 받게 되는 제일 큰 1등 공신은, 첫 번째 홍준표, 두 번째 이 박근혜 여사였는데, 이 두 분이 지금 자빠지게 생겼네 지금. 예? 제가 실제로 이번 사태의 최고 큰 피해자입니다. 앞으로 어떡하라고? 이제 홍보를 안 해줄 거 아니야, 홍보를. 그냥 해도 그냥 박수 쳐버리면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막 막고 그러면 내가 막 버티고 이래가지고 억지로 해야 되는데, 제가 진짜 가슴 아파요. 그러나 뭐 대의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그렇다고 뭐 그걸 말리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쉽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도 늦었으니까 제가 짧게 하고, 아마 우리 주최 측에서 한 질문도 있고 하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 자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창원에 사는 분이 많으시니까 창원이 1인당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일반 회계 예산이?
아무도 몰라요? 시정에 관심 좀 가지세요. 그러시고도 어떻게 시정이 잘 되길 바라십니까? 아마 1인당 예산은 성남시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창원시장을 신문에서 봐서 아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분이잖아. 그분이지. 이게 바로 108mm 뭐 그 한 분이지. 에? 군대 안 갔다 오셨다는 얘기 같은데? 맞아요? 근데 그거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예비역 장성이었다는데? 그 사람이 하는 거 따라하다 그랬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때 내가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건 일단 논외로 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얼마나 엉망진창이냐면, 성남시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1년에 약 1,200억 정도 빚을 갚고, 소위 모라토리엄 3년 6개월 동안 3,500, 600억 정도, 지금 한 4천억 정도의 현금으로 그걸 갚았어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미 있는 예산을, 딱 정해진 예산을 아끼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돈을 더 거둘 수는 없잖아. 물론 제가 세금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 좀 잔인하게 좀 다루긴 했어요. 막 출국 금지, 가택 수색, 심지어 창원도 내려왔나 모르겠는데 성남시에서 자동차세 안 내고 간 사람들 번호판 띄러 부산까지 내려와가지고 추적해서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자동차에 바퀴에 수갑이 딱 채워져 있어요. 노란 수갑 있어요. 그럼 못 가. 이렇게 해서 성남시 세금 떼먹고 간 사람들 다 전국을 추적해서 잡고 전수 150명 정도를 고용해가지고 다 지지마다 또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안 내요. 선량한 사람 다 내요. 안 내는 사람이 안 내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와서 1시간 기다린 거 제가 대가로 좋은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딴 데 소문내면 안 됩니다. 행정기관들은 세무 징수 요원이 사실상 없다시피, 그래가지고 독촉장만 보내. 독촉장만 보내다가 5년 지나면 없애버려요. 결손 채워버려요. 왜냐면 CEO가 소멸합니다. 그래서 그걸 쭉 쌓아놔요. 그냥 맨날 독촉장만 보내, 독촉장. 그러니까 요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번 떼어먹기 시작하면 세월 지나면 어차피 결손 처분하고 날아가는 거라니까 한 사람이 계속 연체를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선량한 사람은 다 내요. 여러분들은 선량하시니까 설마 그걸 이용하지는 않겠지. 꼭 필요하면 한번 써보라고, 그죠? 단 성남에서는 쓰면 안 됩니다. 성남에서는 가택수색을 가택수색. 집에 가서 막 우리 냉장고에 딱지도 붙이고 막 다 뒤져가 골프채도 뺏어오고 이럽니다. 6개 팀이 있어요. 6개 팀이 압수수색 쪽. 무서우니까 성남권 하지 말고 다른 데 가면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세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가 단위도 엄청나게 예산이 사실은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성남시에서 밀린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사람은 다 조사해가지고 돈을 받는데 이게 본전 이하가 될 때까지 계속한다. 왜냐하면 일자리 만드는 거잖아요. 일자리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월급 주는 게 낫지 띄어먹히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본전 되더라도 계속한다 이렇게 좀 해서 했더니 지금은 경기도에서 세금 체납 징수율이 1등입니다. 1등.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말고는 세금을 우리 늘릴 권한이 없으니까 지출을 줄이는 건데, 이 지출을 줄이는 거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 토목공사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에서는 저런 거 안 하죠. 보도블록 싹 다 가르치는 거 웬만해서는 안 합니다. 재활용 공사예요. 재활용. 이거 손으로 다 걷어낸 다음에 돈이 좀 들죠. 인건비가. 그 대신 쓸 거 다시 다 쓰고 꼭 필요한 거면 새로 사서 투입해가지고 다시 공사합니다. 인건비는 좀 더 많이 드는데 총액 공사비는 덜 들어요. 근데 인건비를 많이 주면 동네에서 먹고 살잖아, 그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먹고 사는 방법이고, 도로 포장도 필요한 데만 떼웁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것도 떼우라 그러면 막 떼울 것 같아가지고 사진 찍어서 가져온 다음에 나한테 검사 맞고 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거 막 시작하자 오면 요거는 떼우고 요거는 떼우지 말고, 가끔은 실금 난 거 이런 거 떼우러 가져와요. 이거는 판에서 떼우는 거 하지 말고 그 시커멓기를 칠하는 데서 이렇게 칠하는 거. 그걸로 칠하고 마십시오. 계속 확인을 했어요. 요새는 성남에는 아예 그거 없어졌죠. 뭐 몇백 메타 이렇게 막 시커멓게 다시 깔고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제 아껴가지고 빚어갖고 복지를 늘려서
천억 정도, 천억 정도의 지금 한 900억 정도 청년배당까지 복지 예산을 새로 성남시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묘하게 재밌는 게 창원하고 비교하면 1인당 예산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창원은 왜 못하느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출하는 최종 예산은 사실 정부 지원금을 합치면 여기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은데 성남시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아요. 그 불교고 단체라고 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남시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안 주니까 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재명이가 성질이 들어서 그냥 해. 어떡할 거예요? 팰 수도 없고. 응? 그렇다고 나한테 뭐 그 정도 가지고 번개탄하고 마티스를 쓸 수는 없잖아. 응? 그 정도는 못하지, 그 정도는.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그냥 성질만 내고 있는 양상인데 이런 전국의 성남을 포함한 경기도 6개 시와 서울시 해서 7개를 뺀 나머지 236개의 자치단체는 237개인가? 여기는 정부에서 말 안 들으면 보조금을 깎거나 불이익을 줍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을 아껴가지고 돈이 남으면 딴 데 못 쓰고 정부에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계속 아끼잖아. 착하게. 그죠? 그러면 또 돈이 좀 덜 부족하구나. 그러면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족한 돈을 메워주는 필수 비용을 메워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치정부들은 성남같이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만약 성남도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버팁니까? 성남시에 불이익이 오는데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어떻게 안 마음대로 하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눈물을 먹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정부 눈치를 보니까 결국은 자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통제에 있는 사실상의 관선자치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아끼면 아끼는 만큼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쓰면 더 줘요. 이걸 교부세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어떻게 하면 정부가 인정하는 방식의 예산을 많이 쓰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걸 아끼면은 보조가 줄어들어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와중에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자치단체를 자꾸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농성을 한 겁니다. 성남시 돈이 뺏기는 게 중요하죠. 성남시 입장에서는. 그러나 더하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정부 보조에 의존을 해야 되는 자치단체가 3군데가 늘어납니다. 4개 빼고 나머지 전부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자치가 사라져요. 과천, 용인, 과천, 고양, 화성. 이게 지방자치가 망가지는 이유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면 이걸 쥐어짜가지고 예산을 아끼잖아요. 아끼면은 사람들한테 뭘 새롭게 해줄 수가 있어요. 성남시는 내년부터 또 합니다. 뭘 하느냐? 초등학교 4학년 전원 치과 진료를 무상으로 해줍니다. 4학년. 근데 이거 뭐 돈 많이 들지도 않아요. 1인당 4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 유치가 영구치로 바뀔 때 관리를 잘 해줄 텐데 그걸 아예 치과 의사하고 협회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전원 그 단계를 거치게 만드는 거죠. 그럼 4만 원인데 성남시 다 해봐야 3억 2천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좀 쥐어짜가지고 딴 거 지출 줄이고 그거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면 인기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나보고 자꾸 포퓰리스트라고 자꾸 비난하잖아. 그죠? 공짜라고. 복지가 왜 공짜입니까? 복지 예산은 나라의 의무예요. 복지는. 원래 국가 운영 비용은 첫째 공동체를 지키는 안전보장, 안보 비용. 두 번째 그 내부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비용, 질서 유지 비용. 세 번째는 국민들이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비용. 이거 세 번째 걸 복지라고 하는데 필수 비용은 적을수록 좋은 거고 국민을 위한 복지 예산은 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건 권장해야지. 똑같은 돈 가지고. 강바닥에 퍼붓는 게 잘한 거예요. 자원 얘기한다고 100억짜리 1조 원씩 주고 잘한 거예요. 저 방위비리 세상에 물에 잠수를 못하는 잠수함을 만들어놓고 말이야.
공격 못하는 공격기 이렇게 만들고 총으로 쏘면 막 AK 소총이 빵빵빵 뚫리는 방탄복 만들고 이런 짓 하는 것보다는 아껴가지고 주민들한테 세금을 낸 나라의 주민에게 돌려주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헌법 34조 2항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복지는 국가의 의무다. 국민의 권리지. 그런데 이거를 왜 우리가 비난받아야 되냐. 그래서 예산은 정말로 개인 살림처럼 살림을 하면요. 낭비 요인을 줄이는 건 정말로 쉽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아껴서 복지를 확대해 왔는데 제일 큰 거는 실제로 자치를 할 수 있게 줘야 돼요. 자율성을 줘야 된다고. 누가 저보고 자 복지 포퓰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원래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원래 직접 민주주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의 주민이 국민이면 국민이 다 모여서 결정해야지.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쉽지 않죠. 지리적 이유로 규모 이유 때문에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부득이 대리인을 뽑았는데 그러니까 이 대리인의 제1 역할은 뭡니까? 지 마음대로 막 하는 거 아니죠. 자기의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그걸 대행하는 게 제1의 의무예요. 본질적 역할이죠. 그러니까 대리인들은 주인한테 잘해주고 잘하고 인정받아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하든지 또 인정받기 위해서 포퓰리스트가 되는 게 의무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왜곡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좋은 말을 나쁜 놈들이 많이 써. 그러다가 이게 좋은 말이 나쁜 말이 돼. 그렇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버이 연합이다. 어버이. 두 번째, 애국. 진짜 애국자가 누굽니까? 성실하게 살고 나라 걱정하고 안보 정략에 이용하지 않고 이런 게 애국자 아니에요? 자기 의무 다 하고. 그런데 실제로 애국 노래 부르는 인간치고 진짜 애국자 있어요 없어요? 대체적으로 없어요. 착하게 살자 이런 거 쓰는 착하게가 이미지가 나빠져요. 이미지가. 포퓰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원래 좋은 뜻인데 이 나쁜 기득권 집단들은 자기들이 그걸 못하니까 너 왜 자꾸 인기 얻으려고 그래? 아니 인기 얻으라는 게 이게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에요. 인기를 얻으라고 빨리 잘해가지고. 그런데 지들은 못하니까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거를 너 왜 인기 얻으려고 그래?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는 포퓰리즘이란 말의 어휘가 바뀌어버렸어요. 포퓰리즘 보면 국민들도 아 그래 저 나쁜 짓 하는구나. 포퓰리즘은요 영어 사전 지금 찾아보세요. 좋은 뜻입니다 원래.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포퓰리즘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의 언어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의미인데 포퓰리즘 그러면 뭔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 또는 부정한 일 이런 걸 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 언어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보고 김무성 대표가 포퓰리즘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비난했는데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건 사실이다. 예산 아껴가지고 뭐든지 어떻게든지 막 교복 드릴게요. 인기 생기지. 우리 노인들한테 10만 원 용돈 버는 사업 해가지고 10만 원씩 용돈 버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요. 며느리한테 눈치 안 보고 10만 원 매달 벌어오니까 이걸로 야 며느리 10,000원 줄 테니까 살림에 보탰어. 얼마나 가오생겨.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배 아프거든. 그래서 한 얘기가 너 왜 공짜로 자꾸 주는 거야? 너 왜 포퓰리스트야? 자 반문을 한번 하면 그래 내가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정말 살림 잘해가지고 많이 돌려줬다. 근데 내가 해서는 안 될 짓 한 거 있으면 한 개라도 얘기해봐라. 아무도 말 못하고 있어 지금. 자 트위터 페이스북에 맨날 하는 얘기예요. 내가 포퓰리스트라는데 그래 우리나라의 변형된 의미의 포퓰리즘이라 치고 내가 해서는 안 될 일 바람직하지 않은 일 있으면 한 개라도 얘기해봐라. 아직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제대로 자리 잡으면 정말로 국민들의 삶이 엄청나게 개선될 수 있는 거죠. 국가 살림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성남시 살림을 지금 6년 했는데 1년에 한 1,000억 정도씩 아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저한테 온 공격이 1,000억 정도를 뺏어서 전국에 나눠주자. 지금 이렇게 지금 시행령을 바꿔버렸어요. 내년에는 260억, 그 다음에는 540억, 그 다음에는 1,200억을 뺏기로 이미 됐는데 싸워가지고 제가 원상복구 시키려고 온 동네 프랭카드 다 붙여놨어요. 제가 싸워서 꼭 원상복구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리 잡으면 정말로 살림이 좋아지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라 살림은 어떨까? 성남시로서 여러분 이사 가고 싶죠, 솔직히. 네. 근데 이사 오지 마세요. 이사를 오시면 물론 집값이 비싸서 힘들기도 하고 그래도 만약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집값이 더 빨리 오르거나 덜 떨어질 테니까 좀 이익이 되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국가 정책을 바꿔서 성남처럼 하면 되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지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지출하는 거와는 차원이 달라요. 적은 돈으로 엄청나게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성남시가 무슨 뭐 노인복지, 보육복지, 교육복지, 뭐 장애인복지, 또 뭐 청년배당 뭐 저 등등등등 이거 다 하는데 1인당 10만 원 전체적으로 9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900억. 1인당 10만 원이라고 쳐요. 성남시가 98만 명이니까 그냥 인심 써서 그냥 100만 명이 1,000억이라 치고 1인당 10만 원인데 전국의 성남시와 같은 똑같은 독자적 복지 시책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얼마 듭니까? 5조 원이죠. 5조 원 많지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가 예산은요. 내년 예산이 본 예산만 400조입니다. 이 중에 뚝 11% 떼가지고 국방비 쓰고 5조 원을 만드는 거는 이 400조 예산의 1.2%쯤 되는데 우리 박근혜 여사 같은 분이 기재부 장관한테 요새 만나지도 않다니 좀 어렵긴 한데 기재부 장관 불러다가 딱 그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레이저 쏘는 거. 레이저 쏘면서 기재부 장관 이거 5조 원 2시간 안에 만들어 오세요. 그러면요 1시간 만에 만들어 옵니다. 예산 1%를 만들어내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소위 SOC 예산이라고 쓸데없는 데다가 차도 안 나가는 데만 4차선 도로 만들고 이런 짓 하는 거. 뭐 어디 대기업 재벌에 막 퍼주는 R&D 뭐 지원 예산. 요새 유행하는 거 있잖아. 창조 무식갱이 예산. 에?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만 타다닥 치면은 5조 원은요 진짜 1시간 안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다 할 수 있어요. 청년배당 가지고 시끌시끌한데 그거 청년배당 성남시가 하고 있는 거 전국에 다 확대해봤자 지금 현재로는요 3,300억 밖에 안 됩니다. 지금 5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래서 철학과 의지의 문제인 거예요. 복지는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철학과 의지만 가지면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 보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이 400조인데 그냥 무식하게 지방자치단체보다는 훨씬 낭비 요인이 정부에는 많죠. 지방자치단체는 똑같은 통제 시스템이 있는데 계속 상급기관에서 감시 견제를 합니다. 정부에는 그게 없잖아요. 우리 성남시는 시장 잘못 만나가지고 매일 감사 수사하고 있어요. 매일. 어제 막 먼지털도 안 되니까 강제로 막 비듬을 뜯어내고 있어 지금. 이거 먼지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비듬이. 트위터 많이 했다고 수사하고 말이야. 트위터 많이 하는 게 죄예요? 선거운동이라고 고발하고. 네? 무혐의 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방정부는 계속 이 압박하는 상급 통제 시스템인데 중앙정부는 그게 없으니까 훨씬 낭비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런 지방자치단체는 검찰, 경찰이 통제를 받는데 중앙정부는 검찰, 경찰,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훨씬 낭비 요인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좀 인심 써서 제가 보기에는 국가 예산의 30% 정도는 낭비 요인이라고 보는데 10% 정도만 낭비 요인을 줄여보자. 그럼 얼마예요? 40조지. 40조. 성남시에서 제가 좀 쥐어짜니까 7% 정도가 가뿐하게 줄어들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한번 해봤는데 가로등 뭐 방제 이런 예산이 1년에 계속 일정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등이 깨지면은 고장 나거나 하면은 이걸 교체를 하는데 요거를 연간 단가 계약이라 그래가지고 예산 개수 곱하기 개당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딱 그만큼만 고장이 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제가 결정적인 걸 발견했어요. 그 담당 전기 직원이 업주한테 돈을 더 많이 준 걸 이렇게 불시 점검을 했더니 들통난 거예요. 내가 보기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변명은 선불로 줬다는 거야. 무슨 선불이 있어? 응? 이게 무슨 가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작년에 그걸 핑계를 대고 가로등 보수 예산을 20%나 확 깎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지금 11월이잖아요. 물어봤더니 잘 견디고 있대. 내가 담당 과장한테 겁을 줬거든. 예산 절감이 잘 되나 안 되나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로등이 겁을 먹어가지고 고장이 안 나, 고장이 안 나. 예? 이게 예산이에요, 이게 예산. 근데 이런 게 정부는 훨씬 심한데 이렇게 해서 7% 정도를 아껴가지고 이런저런 복지 예산 쓰고 있는데 정부는 10%만 아껴도 40조 원이고 이 40조 원에다가 더하기 OECD 평균치보다도 훨씬 낮은 법인세 그 원상복구만 시켜도 3%만 올려도 한 6, 7조 되거든요. 6, 7조? 그거 한 이것도 하고 막 부당 감세해 준 거 이거 좀 하면 10조 원은 가뿐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50조 원 정도 되면 여기 막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 밥 무슨 저거 뭐 보육료 대학생 등록금 반값 아니라 그냥 싹 공짜로 줄 겁니다. 이거 문제되는 거 다 하고 남아요. 50조면은 뭐 웬만한 건 논쟁되고 있는 모든 걸 다 하고도 남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나를 우리가 체험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에이 진짜 여기 아주 선관위가 와 있을 텐데 잘못하면 역해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고맙다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좀 짰다고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저는 막 요만큼도 조심해요. 요만큼도. 제 얘기를 좀 정리할게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자치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 복지는 국가의 의무인데 이 복지 지출을 늘리면 지역 경제가 또 좋아집니다. 제가 거제에 갔더니 거기는 무슨 토목공사 그렇게 많이 하고 있대요. 근데 이 토목공사를 하면 지역 경제가 별로 좋아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외지 기업체들 이런 데서 그냥 포크레인 이런 걸 장비로 다 해버리고 지역인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겨우 밥이나 사 먹는 수준이죠. 그래서 성남시는 뭘 하고 있냐면 모든 공공 서비스를 최대한 개인이 아니라 시민들로 만들어진 조합한테 주고 있어요. 청소용역회사 이런 거를 청소 노동자들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용역을 줍니다. 청소 용역. 중간에 못 떼어먹겠죠. 제가 이거 하다가 그 청소용역회사 조합원 70명 중에 2명이 민주노동당 나중에 통합진보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저를 종북의 자금줄이라고 이래가지고 저를 2012년부터 무려 2015년 작년 2월까지 죽어라고 저를 종북몰이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또 서울지검에 끌려갔잖아요. 끌려가서 그 사람들은 이제 이재명이 드디어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가지를 날려고 종편 막 이런 데서 막 생중계하려고 카메라를 수십 대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대치기의 기회다. 저는 원래 대치기 잘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요새는 신문 방송에서 아예 언급을 안 해줘가 진짜. 아니 내가
김천하고 성주까지 가서 사드 배치하지 말라고 생 난리를 치고 하는데 아무도 보도를 안 해줘. 어? 막 종북 해야될까지 종북. 그럼 제가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대치기 하려고. 진짜 종북이 누군지 아느냐 이러고. 근데 요새 안 해줬어요. 작년 2월 달에도 저를 불러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길래 제가 딱 준비해 놓은 게 있지. 그 회사가 나중에 사회적 인정을 받아가지고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가지고 정부에서 한 8천만 원인가 1억 가까이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준비를 해가지고 똑같은 회사에 용역을 준 게 종북이면 현금 지원한 박근혜는 고정관첩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생중계로 다 나가버린 거예요. 제가 편집 불가능하게 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터뷰가 오면은 막 여러 번 안 해요. 몇 초짜리예요? 딱 물어보고 13초 이네 알겠습니다. 딱 13초만 얘기해버려요. 편집 불가능하게. 그래가지고 작년에 불려간 다음에 그 덕에 1%짜리 갤럽에 대선 후보로 가버린 거예요. 결국 광판 얘기 됐네. 다 되돌아가서 버스 회사, 마을버스 면허도 원래 개인한테 내주잖아요. 그러면 대당 보통 버스 한 대당 권리금 1,500만 원 생겨가지고 몇 억짜리 이권 사업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것도 버스 노동자들이 만든 회사에다 제가 인가를 내주죠. 또 구매도 사회적 기업에서 하고, 또 성남시 강급공사를 낼 때는 반드시 성남 시민 50% 이상을 쓰기로 조건을 붙이고 안 하면 그 위반한 금액의 30%를 벌금으로 내는 걸로. 응? 악착같이. 이래 놓으니까 지역에 고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청년배당 산후조리비를 주는 것도 그냥 안 줘요. 그냥 주면은 서울 가서 술 사 먹으면 안 되잖아. 반드시 성남에서 쓰게. 그것도 대형 유통점 못 쓰게 해가지고 재래시장, 골목상권 이런 데만 쓰게 지역화폐. 성남 그 지역에 그런 업종에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반드시 한번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좋아지죠. 재래시장 매출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중에 창원에서 재래시장을 하다가 장사 안 되는 분은 성남으로 오세요. 여기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매출이. 전국 추세입니다. 성남은 턴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뭐 상인들 재교육도 있고 뭐 이런저런 지원 사업도 있지만 이 지역 상품권 이게 지금 100억 막 200억 이렇게 풀리니까 그거 다 들어가잖아요. 이 돈 받는 청년들이 깡을 한다고 저번에 막 깡깡거리면서 생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깡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주로 누구한테 하냐면 엄마한테 해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12만 5천 원 주고 보통 15만 원을 받지. 제가 13만 원 이하로 주면 신고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어머 집에서는 그 시장만 다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잖아요. 이 모든 정책을 공공 서비스 또 현금성 지원. 아까 우리는 성남시는 생활임금이라고 그래서 시 또는 시 산하기관에 고용된 비정규직에게 올해는 시간당 7,000원, 내년부터는 8,000원을 지급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주면 또 그렇잖아요. 최저임금 원래 주고 있었는데 최저임금과 올해 같으면 6,070원, 6,070원과 7,000원의 차익이 상당하죠. 요 차익은 역시 아까 얘기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역화폐로 주니까 그거 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년도 그 차익을 늘려가지고 몇십억 되죠. 이것만 해도. 이것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역 정책들을 어쨌든 동네에 도움이 되게 이렇게 해놓으면 실제로 이게 큰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막 되게 불안해 하시는데. 자, 이제 세상이 우리가 바뀌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뭐 강화문에 싸우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도 우리가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에는 정치라고 하는 게, 정치 진짜 중요하죠. 정치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자원을 배분하는 힘을 누가 행사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죠. 이게 옛날로 치면 전쟁입니다. 전쟁. 옛날에는 총칼로 했죠. 근데 요새는 총칼로는 안 하고 1인 1표, 표로 하죠. 표로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소위 저는 이 대한민국 아직 건국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게 나라가 완비되지 않았어요. 소위 정부 수립 후 또는 1919년 대한민국 정부 건국 후 지금까지도
청산을 못해가지고 그냥 그 친일 부역 세력이 이 나라를 그대로 지배하고 있어요. 친미의 이름으로, 군사 독재의 이름으로, 부패의 이름으로 기득권에 돼가지고 이 사회를 그대로 지배하고 있다고. 이 지배 세력은 소수잖아요. 이 소수가 너무 부당하게 많은 기회와 이익을 누리다 보니까 우리 다수는 점점 기회도 자원도 소득도 자산도 잃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가 없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거 웃기는 현상 아닙니까? 아니 1인 1표의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분명히 현 체제로부터 이 기득권 체제로부터 피해를 보는 숫자가 압도적인 다수인데 왜 맨날 이 기득권 체제로부터 이익 보는 소수한테 유리한 결론이 납니까? 왜 그럴까요? 아니 결론은 뻔하지요. 이 다수가 다수로서 입장을 확인하고 공동의 행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다수는 당하는 거죠. 맨날 첫째 언론에 속아가지고 자기한테 이익이 뭔지를 헷갈려요. 두 번째는 정치가 하도 엉망진창이고 우리의 뜻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세 번째, 우리는 사소한 거 가지고 자꾸 싸워. 사소한 차이 때문에 수틀려서 싸워요. 그리고 그걸 자꾸 조장을 해 누가? 기득권자들이. 그 중에 또 일부는 기득권자들이 이만큼 특별한 이익을 초과 이익을 얻으면 그중에 일부를 떼서 매수하죠. 야 우리 같이 먹고 살자. 그래서 결국 나중에 모아보니까 제대로 자기 입장을 이해하고 자기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소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야 정치는 나쁜 거 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맨날 좌절하고 포기하고 집에 가고 싸우고 심지어 그쪽 편 들면서 맨날 당해왔던 거죠. 근데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바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첫째, 대중들은 전에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야 나만 싸워서 뭘 하리, 내 혼자 싸워서 되겠냐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에처럼 언론이 일방적인 정보를 주고 우리는 그 정보를 받고 수용할 거냐 말 거냐만 판단하는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가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횡적으로 우리 대중끼리 정보를 주고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쉬워졌어요. 저는 신문에서 본 걸 옆 사람한테 얘기하려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스크랩해서 줄 수도 없고. 근데 지금은 URL 해가지고 요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콕 찍어가지고 콕 붙여가지고 틱 하고 눌러버리면 내가 아는 수십, 수백, 수천 명에게 저 같은 경우는 딱 5번 누르면 70만 명에게 쫙 전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정보를 취합하고 생산하고 전달하고 대중들끼리 우리가 야야 이렇게 해보자 이거 잘못됐다 라고 하는 대중의 요구를 조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소위 신자유주의 세계화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이 진척이 되면서 초국적 기업들,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특수한 소수들은 엄청난 부와 기회를 누리는데 대부분의 중간산층을 포함한 다수 구성원들은 점점점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백인 노동자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면 아니 미국은 돈을 벌잖아요. 이 지금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제일 득보는 데가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의 중산층 노동자들은 미국의 자본이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벌러 다니는 사이에 미국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영국은 EU에서 득을 보긴 한데 이걸 국경을 헐어놓으니까 자꾸 난민 들어오고 또 저개발 국가 막 노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자리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중들이 점점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상태가 더 심하죠. 불평등한 모습. 이 세계의 제일 큰 문제. 자원과 기회의 불공평한 배분. 독점이 사실 이 체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게 더 심하죠. 그런데 드디어 미국 같은 데서 자본주의 선진국, 자본주의 국가의 맹주국이라고 하는 데서 드디어 사고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공화당이 트럼프라고 하는 개인한테 잡아먹혀버렸어요. 어떻게 잡아먹었습니까? 백인 노동자들을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백인 노동자들을 통해서 공화당을 먹어버린 거예요. 버니 샌더스는 무소속의 홀몸이었는데 집권 여당을
거의 잡아먹었어요. 무슨 힘으로? 대중과 함께 직접 연대를 통해서. 필리핀의 대통령 선거, 대만의 총통 선거, 영국의 브렉시트, 정치권이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치가 특정한 답 몇 개 객관식 답을 주고 이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대중들은 1번 마음에 안 들어, 2번 더 나빠, 3번 진짜 싫어, 4번 죽이고 싶어. 이 중에서 제일 덜 나쁜 첫 번째를 고르는 이런 진짜 주권자로서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선택을 강요당해 왔는데 이제는 이게 정치에서 동원되던 대중이 자기들의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정치에 강제하는 시대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모순이 너무 격화되어 있고 세 번째로 대한민국은 어때요? 성질이 급하죠. 우리 광화문에 10만 20명 모이는 거 보세요. 역동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니면 유럽이 겪고 있는 그 변화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형태로 훨씬 더 큰 격변을 겪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제일 핵심은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제 한 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 커졌어요. 전에 우리가 그거 기억하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군사 독재를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은 87년인데 이 87년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게 뿌리가 뭐예요? 광주 민주화운동입니다. 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처음에는 사람들이 폭동으로 알았죠. 저도 폭동으로 알아서 욕하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죠. 아, 그게 아니구나. 저 이제 나쁜 놈들이 세상에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저짓을 했구나. 자, 옆으로 약간 세면 이 얘기 나와서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 가만 놔두면 속이 사퇴할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죠.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절대로 자기가 사퇴할 인간들이 아닙니다. 왜? 탱크를 몰고 권력을 장악한 집단, 그 집단의 딸이에요. 수백 명을 총으로 쏴 죽이고 대검으로 찌르면서 권력을 가졌던 집단의 후예가 새누리당입니다. 이 자들이 쉽게 포기할 것 같아요? 죽기 전까지 포기 안 합니다. 그냥 저절로 포기할 거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내가 얘기를 잠깐 옆으로 세다 보니까 이제는 그 개인들이 역할이 큰데 그때도 이 변화를 누가 만들었냐면 유인물 50장 밤에 철필로 끌어가지고 몰래 숨기고 구속 감수하고서 50장 100장 유인물 뿌린 그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각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그거 보고 세상을 알게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페이지,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거 하면 밴드 이런 거 하면요. 그 유인물 순식간에 수천 장 뿌릴 수 있어. 우리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정보. 정보가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정보가 사람을 지배해요. 여러분 지금은 뭐 여러분 일배 아니었는 척하고 쓱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도 언제든지 일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한때 일배였다고. 원조 일배. 광주 민주화운동 진짜 폭동을 알았으니까요. 왜? 정부에 주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다 보니까. 근데 이걸 깬 게 뭐예요? 유인물. 사람들의 말. 그러니까 지금 이 정보를 우리가 사람들한테 판단을 바꿀 걸 요구할 게 아니라 그 판단을 바꾸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할 루트만 최대한 확보해 놓으면 6개월만 하면 10,000명 정도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생각 좀 지어보세요. 밴드 아시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동네, 미장원 모임, 목욕탕 모임 이런 거. 게다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카톡,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하면 한 6개월만 이렇게 하면 수천 명 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근데 수천 명에게 이 자기가 보내주고 싶은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걸 확보한 사람들이 10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명, 이거 500명쯤 된다는데 500명만 한다고 쳐봐요. 이거는 웬만한 지방 방송사 한 개 역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네 사람들한테 막 뭘 알리기 위해서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평소에 그 루트만 확보하면 되는 거죠. 저도 죽으라고 하잖아요. 새벽 2시에 저한테 쪽지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돼 있네. 좀 적게 보내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새벽 2시에 보통 답을 하거든요. 쪽지 받으셨죠? 네.
아, 드셔도 돼. 나쁜 사람 아니니까. 많네. 이렇게 하나하나씩 투자해가지고, 자, 지금 현재는 직접 도달되는 제 친구들이 한 80, 75만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 다섯 군데 누르면 75만이고, 그분들이 또 가만 안 있잖아요. 막 트윗하고 막 좋아요 누르고 이래버리면 보통 기본적으로 100만. 좀 중요한 의제다 싶으면 200만, 300만까지 순식간에 몇 분 안에 딱 도달합니다. 요새는 언론들이 저를 허위사실로 공격을 하잖아요. 제가 반격을 하거든요, 그걸로.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 커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소수가 중요하죠. 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1%예요. 1%의 소수 기득권자들인데 이 1%에 대항은 99%가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1%만 하면 됩니다. 1%. 우리가 그 1%가 되는 거는 손가락을 조금만 쓰면 돼요. 아까 젊은이가 저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거제에 갔더니 시장님 중학생이 그 강연을 들으러 왔더라고요. 고등학생 와가지고 자기는 촛불도 갔다 왔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없었던가 봐요. 부모는 말리고 선생도 막 뭐라 그러고 이러니까. 그래서 진짜 잘하는 거다. 우리가 기회가 이만큼 있는데 여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막 죽어라고 해봐요. 여기 통과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 이 기회를 늘리기 위한 우리의 사회적 환경을 바꾸기 위한데 조금만 투자해보자. 대한민국이 이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세상인데 그야말로 과거의 이 기득권 잘못된 구조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서 희망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만약에 우리가 국민이 하루에 20분만 인터넷 들어가서 SNS하고 그 맞는 말에 좋아요 누르면 맨날 좋아요 눌러가지고 다음 네이버에 댓글 많은 뉴스, 공감 많은 뉴스 1등 할 거 아닙니까? 그 온 동네 사람 다 알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진 힘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뭐 데모하고 조금 하는 거 그게 진짜 큰 도움이 될 거다. 지금 광화문에 중고등학생들이 엄청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네. 개인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왔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 창원을 바꾸기 위해서 또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행동 통일하면 정말로 큰 변화를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개인이 가진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너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제시하고 제 얘기를 끝내도록 할게요. 이 댓글 쓰고 SNS 활동하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증거 1. 국정원이 하고 있다. 국정원이. 목숨 걸고 있죠. 그죠? 두 번째. 이재명이 살아남아서 이러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